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영어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영어를 공부하면서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은 누구나 겪었을 거야. 근데요,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영어 시험을 왜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을 생각합시다. 시험을 잘 봐서 못한 애들 걸러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뭐 이러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익도 생각해 볼게. 그럼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 시험이나 취직할 때 다른 나라 외국어를 통해서 들어가는 시험이 있나요?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아시아권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영어 시험이라는 게 이 뭐랄까요? 뭔가를 떨궈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어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떨궈내기 위한 작업. 그렇다면 이게 영어로서 의미가 있나? 차라리 영어를 보지 말고 수학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 관련된 뭐 퀴즈를 본다든지 그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왜?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를 배우고 나서 다 까먹었죠, 여러분. 기억 안 나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쓸모없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영어 시험 자체가 여러분 쓸모가 없어요. 쓸모없는 걸 왜 배웁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삶에서 그것을 도구로 해서 생활이 더 윤택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영어 시험 자체가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첫 번째 이유는 문법과 단어 위주의 수업을 주로 진행을 하죠. 강사들이. 능력 부재라고 봐요. 저는. 능력이 부재하다 보니까 가르칠 게 없고 자신이 배운 것은 문법밖에 없고 단어 암기야 뭐 학생한테 강요하면 되는 거니까 정신교육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강사가 할 짓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포자가 나오게 되죠. 이거 어렵고 따분하고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영어 좋아하다가 중고등학교 넘어가면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대학생 가면 억지로 하고 취직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아예 포기하거나 하기 싫어지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매일 고문당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이겨낸다는 게 정말 종교적인 어떤 순교자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그렇게 배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학하고 달라요. 수학은 사실 인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과목인 건 맞아요. 그러나 언어는 여러분들 하시잖아. 여러분 산수하지만 수학은 못하잖아. 그쵸? 태어날 때부터 수학하는 사람 없거든요. 이거는 진짜 인간이 만든 거고 뭐 발견했다든지 뭐 하여튼 뭐 발명했다든지 간에 뭐 하여튼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지만 언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재밌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렵게 배우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영어 시험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어 문제가 있어요. 어느 정도 편법이 먹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편법을 부려도 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영리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렇게 영리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혼돈. 그들은 편법만을 저지를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으면 인간은 얻은 거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달콤하잖아요. 이 편법이 먹히는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니죠. 그런 문제를 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편법 문제를 냈을 때 풀리는 문제를 그러니까 잘못된 문제예요. 그러한 형편없는 문제를 냈을 때 영어 강사들은 어떻겠어요? 이건 뭐 땡큐죠. 이게 딱 먹히는 순간 학생들은 와 역시 우리 강사 선생님이 정말 짱이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사실은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거 맞춰놓고 영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를 내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영어의 본질이 없죠. 여러분 독해 이건 필요합니다. 독해는 분명 우리가 책을 읽기 때문에 듣기 필요하죠. 말하기 이 세 가지가 본질이죠. 독해, 듣기, 말하기 이 세 가지가 본질이에요. 그 세 가지는 없고 문법과 단어만 남아 있어요. 특히 듣기 말하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많죠. 우리나라 영어는 거의 다 적어요.
자, 이제는 이 밑에 문제를 같이 보실래요? 이 문제가 왜 웃기냐면 2023년도 문제예요. 바로 2023년 4월에 왔던 9급 공무원 문제인데요. 아, 보면서 정말 황당한, 이건 문제가 잘못 낸 거예요. 편법이 통하는 문제예요. 보세요. 강사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일치불일치 문제 나오면 밑에서부터 보라 그래요. 밑에서부터 다 그래요. 다 100이면 100명 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 정답 몇 번인지 아세요? 4번이에요. 이것도 4번이에요. 그러면 밑에를 보고, 보이죠? 밑에를 보고 여기를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쵸? 여기 밑에 읽고, 그래서 딱 나오면 오케이, 나는 정말 이 편법, 나는 현명한 아이, 나는 시간 짧게 줄였어, 아주 쾌감을 주르는 강사들 역시 맞구나 라고 생각하는 문제였죠. 이거 누가 잘못한 거죠? 이 문제 낸 사람이 정말 형편없는 문제를 낸 거예요. 강사 중에 인터넷 강연 보시면 배경백 이 얘기 하거든요. 밑에서 봐라 이렇게. 그 영어를 테스트하는 겁니까? 아니면 편법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이거는 편법을 네가 알고 있냐, 이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 이렇게 가르치는 영어 강사는 잘못인가요? 아니죠. 이들은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 문제 내는 사람이 바꿔야 되는 거죠, 문제를.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인데 어떤 경우도 하나는 뭐 3번 내든 2번 내든 매년 순서를 계속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읽지 않고 뒤에서부터 있는 이상한 독해를 가르치지 않게끔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밑에서부터 독해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독해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 국어 이렇게 읽지 않나요? 재미가 없죠. 왜? 독해를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은 다 상쇄되고 그냥 찍어서 맞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모르겠으면 4번, 3, 4번 찍어. 3, 4번 찍어. 50% 확률. 해석 못해도 풀 수 있는 방법.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 낸 거예요. 강사들이 좋다 따라가지만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공무원에 당선되면 이 공무원은 어떻게 할까 진짜. 이 공무원, 이 편법으로 들어간 공무원 과연 제대로 일을 할까요? 안 하겠죠. 또한 이렇게 영어를 배웠다면 공무원 돼서 영어 공부할까요? 안 하죠. 누가 하겠습니까 이걸요. 지겨워 죽겠는데 답이나 맞추고 끝나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십니까? 재미도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공무원은 과연 우리에게 쓸모있는 공무원이 될까요? 사회에서 이미 편법이 통하는 사회라면 이 사람도 편법을 부려서 갔기 때문에 이 편법은 결코 사회에 독이 되지 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낸 사람은 전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13번은 14번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만 있느냐? 다행인 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앞에 일치불일치 문제는 너무나 그냥 답을 던져준 거예요. 해석 안 해도 풀 수 있는 학생 만들면 안 된다고 했죠. 어떤 경우도 4번을 두 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13번, 14번 볼까요? 제목이나 주제 나가면 강사들 100이면 편법 부리는 강사들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뭘 잡아라? 주인공을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주인공. 다시 말하면 이 글의 주제가 뭐냐를 잡기 위해서 주인공이 있겠죠. 근데 13문제는 참 재미있게 볼까요? The feeling of being loved. 사랑을 받는 느낌과 biological response. 생물학적 반응. 그것이 자극하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때 느낌이 자극하는 생물학적 반응이 있겠죠. 그게 촉발되는 건 바로 non-verbal cue. verbal, 말, 비언어적인 신호라는 거죠. 목소리 톤, 이런 표정, 이런 거. 그리고 핵심적인 게 보이거든요. 비언어적 신호라는 게. 정답이 몇 번인지 아세요? 3번이에요. 비언어적 신호. 보이십니까? non-verbal communication이 더 크게, 말보다 더 크다. 단어 그 자체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오케이. 너무 쉽게 자유 잡히죠? 그럼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야. 역시 우리 선생님 최고. 그치? 딱 보니까 앞만 봐도 답이 나와요.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끝.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좋다 나쁘다 말이 좀 애매한 게 그나마 이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하나 더 읽으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거의 나옵니다. 이거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난버벌이
의도적 이렇게 문제를 내는 이유가 뭘까 애매합니다. 과연 이렇게 문제를 내야 될까? 과연 난이도 조절한 것 같아요. 이거 쉽게 낸다고. 근데 쉽게 내도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거죠. 지문이 쉬우면 돼요. 구태여 앞에 있는 반복된 단어를 집어넣어서 편법분위 아이들이 만지게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문을 쉽게 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쉽게 내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쉽게 내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 왜? 편법이 통하는 방법이니까. 14번 볼까요? 역시 14번 제가 별표 치죠. 좋은 문제예요. 이유는 요거를 배웠던 13번에서 풀었던 학생들이 14번에 그대로 관습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 순간 망해요. 볼까요? There are times. 그런 때가 있어요. holiday나 birthday 같은 날은 토이, 장난감과 기프트 선물들이 쌓이죠. accumulate in child life. 아이들의 삶에서 막 쌓이는 그런 시기예요. 아, 장난감에 관한 게 주제구나. 딱 잡아냈어요. 그래서 you can use this time.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기를 활용해서 teach a healthy non-dependency. dependent는 의존, 난이니까 의존치 않게 하는 거죠. 건강하게 그 물건들과 의존하지 않게끔,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게끔 하는 걸 가르치는, 그렇죠? 떨어지는 걸 가르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장난감이네. 뭐야 이거는? build 건강한 healthy attitude 태도 소유물들. 뭐야? learn 배운다. 가르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용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걸 보니까 배운다 괜찮아. 가치를 장난감을 공유하는. 장난감 딱 나왔죠? 장난감 나왔습니다. 토이 다른 사람과 장난감을 공유하는 것. 오케이, 정답 2번. 이렇게 딱 하면 이제 틀린 거죠. 정답 1번이거든요. 의도적으로요. 여기는 장난감이라는 단어 보십니까? 이거를 안 썼어요. 포제션을 썼어요.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나올까요? 포제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보면은 don't surprise, don't surround your child, 아이들에게 with toy, 장난감으로 그렇게 surround, 주변을 에워싸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꽉 채우지 말라는 얘기죠. 대신에 그들을 바구니에 정돈하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나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포지션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번 나와요. 보이십니까? 여기 나오죠. 이쯤만 나오거든요. 포지션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소유물인지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딱 나오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 모든 단어를 다 소유물로 규정할 수 있잖아요. 여기 딱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읽게끔 만들었다는 거. 좋은 문장이죠. 그래서 결국 건강한 태도, 소유물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빌드업 시키는 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if we lose, break position, 만약에 어떤 소유권을 잃거나 했다면 당신이 그러면 model good attitude, 좋은 태도를 이제 모델링하기 할 그런 것을 모델링하는 그런 것을 할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I appreciate it. 참 고마웠어. I had it. 내가 갖고 있는 동안 참 좋았어. 이렇게. 그래서 당신 아이가 begin to develop attitude, non-attachment. 이 나오죠? attach가 접착, 부착. 난이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제 물건과 이제 애착하지 않게 떨어져 나가는 그 이탈이랄까? 물건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태도를 develop, 다시 말하면 build-up 시킬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역시 이제 물건의 소유물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좋은 태도를 빌드업 시키는 게 이 얘기의 핵심 1번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13번과 14번의 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3번을 맞힌 학생들은 우연히 맞출 수 있어요. 그럼 14번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쉽게 내도 이렇게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장은 쉽게 내야죠. 지문을. 그래야 편법 분위 학생들을 막아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도 좋았지만 그 다음에 15번 문제도 괜찮았어요. 역시 다 엉터리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나오는 게 many parents, 많은 부모들은 have misguided, 잘못 가이드를 받고 있어요. self-esteem movement, self-esteem이 respect니까 자기를 존중하는, 자부심을 갖게끔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깝게 하는 그런 운동이 어떤 갖게 하려는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부심을 키우려는 그러한 어떤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
무브먼트, 움직임, 그런 행동, 그런 거에 의해서 잘못 가이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미스 가이드. 그것이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잘못 가이드, 잘못 배운 그것이 그들에게 말해주는 건 그들의 children의 self esteem, 자부심을 빌드업 시키는 방식은 tell them,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how good, 얼마나 그들이 잘하는지, how good they are at things,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를 말해주는 거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 가이드한 거죠. Unfortunately, 불행히도 그러나 뜻이죠. 대부분 강사의 100이면 100, 편법뿐인 강사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Unfortunately 하면 but, 그러나 뜻이고 but이 나가면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불행히도 trying to convince, 확신시키다 your children of their competence, 당신 아이들에게 그들의 competence, 경쟁력, 능력 같은 것을 확신시키는 건 아마도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건 a way telling them, 그들에게 unequivocally,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거든요. how capable, 얼마나 능력 있는지, incapable, 아니 무능한지를. 그들이 정말로 성공과 실패 나오죠.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야 네가 성공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실패도 오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능력 있는지, incapable,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명확하게 삶은 말해주거든요. 삶은 어떤 방식이에요? 말해주는 방식. 어떻게? unequivocal. equivocal한 단어가 같은 거죠. 두 개. vocal은 말이에요. 두 가지 말이 나와. 그러니까 애매하죠. 묘한 거야. 그게 어느 붙었죠? 그래서 명확한 거예요. 애매하지 않은 거. unequivocally하게 말해주거든요. 라고 나와요. 여기까지 보신다면 research session, 리서치에 따르면 뜻이군요. 아, 이제부터 대부분 강사 이렇게 설명해요. 이제부터는 얘가 되는 거야. 사례. 그쵸? 실험 사례. 사례니까 이제 읽을 필요 없어. 요것만 보면 돼. 다시 한번 요것만 보면 돼. 근데 읽고 나서도 참 뭔가 탁 오질 않죠, 여러분들. 그리고 막상 들어가면 잠깐만 뭐지? 셀프 에스티메이션 단어가 중심 어휘 같아. 그쵸? 아이들에게 셀프 에스팀을 증가시킨다. 빈번한 칭찬은. 이게 중심어 같은데. 이번에는 보니까 어때요? 셀프 에스팀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컴플리먼트 칭찬이고요. 인텔리전스는 지능이거든요. 지능을 칭찬한단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없어요. 안 나옵니다. 아이들은 should overcome, 극복해야 됩니다. 실패에 대한 fear, 두려움을 성공을 통해서. 이건 나온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여기 나오니까 슬쩍. 페어런트 부모들은 should focus를 잡아야 됩니다. outcome, 결과. 과정보다는 결과에 포커스를 잡아야 됩니다.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애매하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앞에서는 명확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바로 답이 나와요. 정확하게 인텔리전스란 말을 여기서 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기에는 여기에서 답을 찾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이었어요. 추상적. 모호하다는 거죠. 추상적으로 말을 해요. 정확히 말 안 하고, 예를 들면 자부심을 키우는 운동이 잘못 이끌고 있다. 그들의 아이들이 자부심을 키우는 방식은 그들에게 얼마나 잘하는지란 말은 칭찬인 건 맞는 것 같죠? 칭찬인데 그게 지능이라 말하기 좀 애매해요.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서. 잘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 지능이라 말할 수 있나요? 이 지능이라 말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나 잘하는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 근데 불행하게도 아이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확신시키는 건 실패할 거란 거잖아요. 왜? 삶이라는 게 명확하게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니까. 이럴 때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또 무능한지를 명확히 말해준다. 삶은. 이게 여러분들 지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나요? 아니죠. 안 떠오를 겁니다. 안 떠오르죠, 당연히. 근데 정답은 바로 2번이에요. 지능을 칭찬하는 거. 자, 그러면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앞에서 읽었을 때 아, 이제부터 사례니까 읽지 말자는 학생들은 다 틀려요. 맞기가 애매해요.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 어디죠? 맞아요. 이 추상적인 개념을 뒤에서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지 맞출 수 있게 만드는 문제예요.
그 읽으면 편하게 맞추는데 편법 부리려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실제로는 한 번 읽고 더 이상 읽지 말고 그런데 이상하네 다시 읽어보고 이러면서 시간도 뺏기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냥 쭉 읽으면 나오는데. 계속 가볼게요. 자, 연구에 따르면 how you praise your children, 어떻게 당신이 아이에게 칭찬하느냐가 has a powerful influence, 영향을 미칩니다. The development, 그들의 발육에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일부 리서처에 따르면 children, 아이들은 who were praised for,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그들의 지능이죠. intelligence, 지능의 칭찬을 받아. as compared to their effort, 노력에 비해서 그렇죠? 지능 쪽에 더 칭찬을 받아. 야, 역시 너는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 나오는구나. 이렇게 지능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지능의 칭찬을 받는 아이들은 became over, 과도하게 포커스를 결과에 맞추게 되죠. 리절트에 맞추게 돼요. following the failure, 그래서 실패가 따라오게 되면 그렇죠? 실패 다음에 이러한 these same children, 아이들은 persist less, 지속이 떨어져요. less, persist, 지속하다죠. less, 지속이 떨어지는 거야. 지속하지 못하는 거죠. 그만두는 거죠. show less enjoyment, 즐거움 어떤 모습도 덜 보이게 되고, 그리고 attitude, attribute their failure, 그들의 실패를 ability lack of ability, 능력 부재로 보고, 그리고 퍼포먼스도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지 알겠죠? 그 다음입니다. praising children, intelligence 또 나오죠. 뭐라고요? 지능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 또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지능을 칭찬하는 건 그들에게 made them, 그들을 만들어 어떻게? fear, 두려워하게끔, difficulty, 뭔가 어렵고 하는 걸 피하게끔, 두려워하게끔 만들어. 그렇죠? 왜냐하면 because they began to equate를 같다는 거예요. failure, 실패는 곧 뭐다? stupidity, 이 바보 같은 거다 라고 하니까 이제 알겠어. 자주 phrase, frequent praise, 자주 칭찬하는 건 자부심을 키운다. 반대가 되죠. compliment, 칭찬은 intelligence에 칭찬하는 건 뭘 가져온다? 네거티브한 결과를 갖고 온다. 이거가 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이것은요 반드시 뒤에까지 읽어야 답이 나오게끔 잘 만든 문제, 그래서 좋은 문제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영어 시험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영어 시험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포자를 만드는 문제니까. 문법과 단어 위주의 수업,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독해라면은 재밌어요. 우리 정보를 벌써 몇 개 얻었잖아요. 아이들 내가 어떻게 키우겠다? 다음부터 너 머리가 똑똑해서 노력을 적게 해도 성적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정보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를 느낄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 맞는 거 아니까 저 말이.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편법이 통하면 안 되겠죠. 편법이 통한다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것은 벌써 8, 9번이 통했어요. 두 문제가. 이 두 문제가 통한 것만으로도 절대 그래서 안 되는 문제인 거죠. 이거 X.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통했어. 13번도. 그래서 X. 그러나 역시 14번하고 15번에서 편법이 통하지 않게끔 오케이. 자, 사인하죠. 잘 만들었어. 출제 누군지 모르겠는데 잘 만들었어. 자, 그래 나머지 출제를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응? 아마 이 출제자들이 잘 쉽게 문제를 낸 것 같아요. 18번하고 8번, 9번이나 13번은 그냥 던져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되겠죠? 출제자들이 좀 경력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단어는 쉬워도 시험은 단어를 쉽게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다 읽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편법에 통하면 안 되겠죠. 그럼 편법 모르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시험 잘 봤으니까 능력 있다 말할 수 있나요? 능력 있다 말할 수 없죠. 두 번째로는 재미도 없거니와 문제도 또 별로 좋지 않았고 말하기라나 듣기라는 본질이 없어요. 영어. 이게 영어인가요? 읽고 독해하고 그냥 단어 말면 영어인가? 아니죠.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결국은 이 문제는 영어가 아니에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영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랄까 전반적으로 언어를 배운다는 건 전반적인 거잖아요. 한쪽에 치우쳐 배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발로 걷지 한 발로 걷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두 발로 걸어야 되는 거죠. 두 발 걷는데 두 발은 걸는데 팔은 움직이지 않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두 발로 막 걸어가는데 팔은 움직이잖아. 정지해놓고. 그거 로봇 같죠? 이상하죠? 맞습니다. 두 발로 걷는 거는 말하기 듣기, 손을 휘젓는 거는 역시 독해나 뭐 그런 것들은 작문이나 그런 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인 건데 사실은 여기선 듣기도 없고 말하기도 없고, 말하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듣기는 들어가야죠. 적어도 듣기를 보니까 지문으로 했더라고요. 그럼 듣기가 아니에요. 그건 독해지.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이제 문제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나 또는 본인들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는 학생들에게 단연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어를 포기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그 영어에 대해 진정한 재미를 못 느껴요. 이거는요. 언어는요.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보답이 있어야 돼요. 고문을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6년 동안 받았죠. 근데 대학교 때 또 취직한답시고 이거 하다가 또 받았죠. 그 영어 9년 정도면은 그 영어가 싫어져요. 싫어지죠, 당연히. 인간이니까. 잘못된 교육 방법이 결국 영포자를 만들고 우리나라 영어는 세계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갖고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영어 문제가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재밌게 풀 수 있게끔 학생들한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도 이제 재밌게 풀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다 읽고 풀게끔. 그리고 지문은 최대 어렵게 낼 필요 없어요. 지문은 최대한 쉽게. 그래서 학생들이 다 읽고 풀 수 있게끔. 푸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쭉 읽어나면서 해석이 되네. 너무 즐거운데 그런 것도 넣어주고,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 넣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이도 잡을 수 있겠죠. 구태여 이렇게 편법 부리면서 풀리는 문제를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구태여 편법으로 풀린 문제, 아까 13번 같은 경우도 그죠? 난버벌 오케이, 또 이렇게 3번 이렇게 풀린 문제를 안 내면 되잖아요. 14번 15번처럼 해석은 다 되되 지문을 좀 쉽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해석을 다 하게끔 유도하면 학생들이 평소 공부할 때도 이렇게 독해를 할 거 아니에요. 독해 안 하고 푸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8번 9번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